자, 가자. 고소. 제4절 고소. 지난 시간에 조금 맛을 보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교재 45페이지고 판서 노트는 13페이지. 요 PPT 띄우는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강의 노트, 판서 노트에. 자, 고소. 고소는 뭘 위한 제도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그죠? 피해자. 그래서 고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니까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고소는 수사의 단서다. 즉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요구를 해야 수사가 이제 착수되는 거죠. 근데 친고죄 고소는 수사의 조건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소송 조건이 됩니다. 소송 조건.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재판에 걸어서 처벌할 수가 없죠.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공소직에 고소가 없거나 고소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그지? 공수기각 판결로 멈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소의 개념을 쭉 보겠는데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알아둬야 될 게 많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봐보죠. 고소는 고소권자가 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뭐 모욕을 당했다. 인터넷에 뭐 요즘 많이 하는 게 댓글, 허위 댓글 넣는다. 그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신고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해야 고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다른 건 쉬운데. 그래서 고소권자는, 가장 중요한 고소권자는 피해자고, 이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다른 사람이 대신 고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많다라는 거, 뒤에 고소권자 파트에서 다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지 고소지, 법원에 나가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처벌을 요구하는 것, 이건 고소라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범죄자를 신고하는데 그 대상이 특정돼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새끼가 뭐 인터넷 어디에다가 무슨 댓글을 달았다라는 거, 이거를 그 증거 수집을, 화면 캡처해서 증거 수집을 해놔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그렇지만 상세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신고만 하고 그치는 것은,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고 피해만 신고하고 많은 것은 고소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법률행위적 소송입니다.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법률행위란 말은 법적인 어떤 효과가 강제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면은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 효과가 있는 의사표시라는 거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지 범인을 지목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고소는. 이게 어떤 새끼가 댓글을 달았다, 허위 댓글을 달았다, 뭐 욕을 써놨다, 그 얘기만 캡처하면 되지 그게 누군지는 지목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범인은 지목할 필요가 없고, 범인이 누구인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몫이겠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범인을 지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적 친고죄예요. 상대적 친고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막히죠. 상대적 친고죄가 무슨 말이지? 이제 막히죠. 자, 그 46페이지 교재 46페이지 참고해 보면 친고죄 설명이 나옵니다. 강의 교재 46페이지로 가봐. 뒷페이지 넘기면 참고에 그 친고죄 개념이 나오고요. 반의사 불벌죄, 친족 상도례, 친족의 범위, 이런 기초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 원래 민법이나 형법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데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다 그랬죠. 자, 먼저 친고죄부터 보십시다. 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범죄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봐봐. 두 번째 줄에 절대적 친고죄 있고요.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하고 상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뭐 신분관계 있나 없나 불문하고 무조건 모든 사람, 모든 가해자, 모든 피해자한테 똑같이 고소 있어야 되는 범죄인데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의 명예로 훼손하는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주의를 당하죠. 그다음에 모욕죄 요즘 흔하고요. 비밀 침해죄, 이메일 들여다보는 거 이런 거, 남의 편지를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이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다음에 변호사가 뭐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죠.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응? 사자면서 이제 사, 모욕죄 모, 비밀 누설죄 누,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 침해죄, 사모 비누 누설,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누, 사모님 비누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형법에서 아마 좀 더 할 텐데 요걸 근간으로 하십시오. 사모 비누. 자. 옛날에 강간죄, 강제추행죄, 뭐 간통죄 이런 범죄들도 친고죄인 적이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친고죄가 아닌 걸로 됐기 때문에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하고 처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절대 친고죄고,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분관계 보통 친족입니다. 친족이라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고소가 필요한 범죄고, 신분관계가 없는 범죄의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는 범죄. 이게 상대적 친고죄인데, 그걸 알려면 친족 상도례를 알아야 돼요. 47페이지에 있어요. 47페이지 3번에 친족 상도례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안 해놨나? 아이고, 이걸 친족 상도례를 PPT로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잠깐만, 이게 어디 갔어 또? 빠져있네. 자, 친족 상도례 형법에서 나중에 상세히 할 거예요. 하는데 친족끼리 그쪽 봐봐봐. 형법 328조인데요. 친족끼리 서로 절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예, 요걸 하는 게 친족 상도례입니다. 친족 상도례. 여기 상이 서로 상이야. 서로 절도했을 때 처벌하는 예, 이게 친족 상도례예요. 이게 왜 우리 형법에 이렇게 규정이 됐냐 하니까, 옛날에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약해졌지만 대가족 제도였죠. 대가족이니까 요즘 뭐 거의 뭐 다 뭐 핵가족 시대로 갔다가,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갔다가 이제 1인 가족 시대로 바뀌었지. 가족이 없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가족이니까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해가지고 뭐 삼촌 뭐 이모 다 한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구분이 없으니까 서로 재산 침해가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한 동네에 살잖아. 한 동네에 뭐 네 땅 내 땅 구분도 옛날에는 잘 못하는 시절인데, 그때에 아주 가까운 친척끼리,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끼리 뭐 절도를 한다, 뭐 서로 옷을 훔쳐간다.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딸끼리도 맨날 이제 둘이 몸이 똑같으니까 맨날 싸우죠. 옷 가지고 화장품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절도를 하거나 또는 뭐 빌려가겠다고 사기를 치거나 맡겼는데 횡령을 해먹거나 이랬을 때 얘네들을 처벌하면 아버지 우리 딸은 아직까지 그런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빠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간다,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간다, 이런 거 절도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절도했다고, 사기 쳐먹었다고, 딸년 사기 쳐먹었다고
처벌하면 가족 관계가 붕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형법이 일단 범죄는 되지만 가까운 친족끼리 이런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는 되지만 형벌은 면제해주는 인적처벌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까운 친족끼리는. 그래서 거기에 328조 1항 보면 직계혈족. 직계혈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이따 하겠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죠. 아래 위로. 그다음 배우자, 동거 친족. 친족은 8촌까지를 친족으로 그럽니다. 8촌까지 친족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근데 가족이 들어간 거는 친족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살 수 있죠. 친족이 아닌데도 가족일 수가 있잖아. 동물은 아니고 사람인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재혼을 하니까 새 아버지하고 그 엄마가 데려온 새 엄마가 데려온 하고는 아무 친족이 아니잖아. 그렇지? 인척일 뿐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동거 가족으로 치는 거죠.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 행사 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되는데 권리 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어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준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폭력적으로 나온 거는 안 봐줘요.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 때리고 아버지 물건을 때리고 뺏어간다. 강도를 한다. 그다음 집안을 막 화가 난다고 다 부시고 막 난리를 쳤다. 요번에 비트코인 뭐 붕괴되니까 뭐 모니터를 부시고 뭐 미친 지랄하는 놈들이 많대. 그런 건 안 봐준다고요. 송계죄는. 이거는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 친족끼리 뭐 명절 때는 한 번씩 보는 이런 먼 친족끼리 문제가 이제 328조 2항인데요. 그 2항은 다시 올라가 보죠.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권리 행사 방해로 되어 있지만 절도, 뭐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다 등한단 말이야. 를 범한 때는 고소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3, 전 2항의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한은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좀 미쳐 비슷하네. 저게 상대 친고죄입니다. 뭐 그 친족 관계가 있는 이제 삼촌하고 조카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삼촌 있고 조카가 있으면 이 조카하고 조카 친구가 명절 때 삼촌 집에 놀러 가서 삼촌이 아끼는 어떤 물건을 들고 온다든지 거기서 키우든 뭐 소를 잡아먹는다든지 상냥삼을 더덕 같으면 뭐 많이 캐먹어 많이 재배하니까. 근데 산에 키우는 산삼 있잖아. 산양삼을 캐먹는다든지 이러면 절도죄가 되는데 조카들은 삼촌이 이 새끼들 처벌하겠다고 고소를 해야 처벌합니다. 근데 조카 친구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카라는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고소 있어야 처벌하고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하니까 사람마다 고소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상대 친고죄. 그래서 이 상대적 친고죄는 이렇게 신분관계에 있는 자 중 누구를 고소를 하는지 그 대상을 지목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는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친고죄하고 정반대 상황이라 그랬죠. 친고죄하고 정반대다. 흰게 어디 갔나? 응? 귀신이 꼭 여기 던져놨구나. 친고죄하고 정반대가 반의사불벌죄인데 친고죄는 고소 있어야지만 처벌을 시도하는 거라 갖고요. 그랬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한다. 그렇지만 반대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폭행 협박도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하죠. 폭행 협박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 요 두 개만 알아둬도 사실 됩니다. 몇 가지 돼 있죠. 나온 김에 한번 봐보자. 거기 46페이지에 돌아가서 2번 반의사불벌죄.
반대가 의사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반의사 불벌죄인데 거기 갈로안이 넣어놨죠.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다음에 과실치상, 교통사고라는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부정수표 발행죄. 뭐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뭐 외울 건 없고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라는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그다음 부정수표 발행인데 부도수표라는 거고요. 사회생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은 만약에 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아예 처벌을 못하죠. 아예 일종의 반의사 불벌죄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존재,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의 부존재가 소송 조건이 된다. 요 말도 알아두세요. 친고죄는 고소 있어야지 이 사람을 형사재판에 소송에 걸어서 처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고소의 존재가 문제되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안 하도록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소 안 하도록 처벌할 수 있는데 계속 그 소송을 해서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 불원 의사의 가 없어야 부존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소송권이 됩니다. 뭐 요즘에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말이 많은데 보수라고 하기도 뭐 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한다 단일팀 반대한다 그래서 인공기를 태우고 뭐 김정은 사진 태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김정은 명예훼손이 아니냐 명예훼손이라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뭐 검토는 하고 이제 겁은 줬겠죠. 근데 법적으로 일단 몇 가지 문제가 돼요. 이 인공기를 태우고 김정은 사진을 태운 게 이게 명예훼손 자체가 되느냐 문제가 있죠. 해석상 명예훼손이라는 되느냐 문제가 있고 일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북한의 피해자인 이쪽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 인공기를 태우면 원래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가 되는데 이게 북한이 인공기를 태운 거를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로 처벌하려면 이 북한 국기를 국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법적으로.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북한을 법적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는 처벌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려면 법적 구성 요건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거지. 그지? 뭐 돼지 새끼야 이러면서 태웠다 그러면 사실의 적시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사진만 태운 걸로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서 법적 구성 요건을 못 갖춘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빠지고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하겠다 말은 이런 걸 수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죄 된다면 피해자가 고소 안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피해자인 김정은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수표 발행, 부도수표 요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몇 군데 쓰니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친족의 범위 나오거든요. 친족의 범위 미리 봐버릴까? 저 뒤에 해놨나? 뒤에 저기 나올 거예요. PPT 해놨어. 그때 보십시다. 친족의 범위는 자 중요한 게 요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의사표시. 즉 고소 능력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의사표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책을 봐야 되겠다.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는 건데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는 거는 어떤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대로 법적인 효과, 법적인 강제가 가해지는 이런 형태, 법이 도와주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우리 사실 그 일상생활에서 늘 법률행위가 일어납니다. 지하철을 타도 지하철 내가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좋다라는 표시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표시가 서로 주고받아요. 뭐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 이거 물건을 올려놓는 순간 이거 얼마에 파세요라는 청약을 하는 거고 상대방이 계산대에 계산해서 얼마예요 그러면 팔겠다는 의사 표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건데 그러면 집을 요즘 집값이 얼마 하나? 한 3억 하나? 순전한 생각인가? 한 10억 하나? 10억 A가 B한테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B가 A한테 10억에 내가 그 아파트를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서로 합체가 되면 이 의사표시대로 법적 효과가 강제됩니다. 그래서 A는 B한테 10억의 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B는 A한테 돈 10억을 넘겨줘야 됩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계약서가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제 강제가 되죠. 이쪽은 10억 집을 등기를 넘겨주면서 10억 내놓으라고 법적 소송을 걸어서 강제로 10억을 받아갈 수 있고 이쪽은 또 10억을 주고 얘가 집을 안 넘기면 집을 넘기라고 하는 등기를 넘기라고 하는 소송을 걸어서 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적인 강제가 발동됩니다. 그러면 이 A가 B한테 집을 10억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B도 마찬가지. 10을 사겠다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0억짜리를 1억에 팔겠다. 뭐 1천만 원에 팔게, 10원에 팔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얘가 뭐 정신지체장애자다 또 어린애다 해서 집을 뭐 싸게 팔겠다 했을 때 좋다라고 사버리면 애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 그 의사표시한 대로 법적인 효과가 강제돼서 그 의사표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인데 그래서 이런 판단 능력을 법률상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의사 능력. 그러면 법률상 의사 능력은 천차만별이겠죠. 사람마다 뭐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찍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머리가 트였다면 판단 능력이 높을 거고 나이가 40, 50이다 해도 어리버리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면 판단 능력이 없을 거고 이렇게 천차만별일 텐데 그 법률사에서 능력을 획일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법률행위 능력입니다. 성년이 되면 성년 이제 성년이 19세죠. 만 19세가 되면 학교를 뭐 초딩을 나왔는지 고딩을 나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뭐 대학을 나왔는지 구별 없이 무조건 이런 판단 능력이 법적으로 있다라고 보자라고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년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 그 책임을 지가 지게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여기 바로 행위능력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위능력 그러면 앞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능력입니다. 법률행위. 법적인 효과가 있는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말하는 거고 성년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성년이 안 된 사람 안일 미자를 써서 미성년이라고 하죠. 미성년자. 요즘에 애들이 전부 다 약자를 쓰니까 우리 집 애들도 미자리를 줄여 말하는데 제 미자야 그런데 좀 너무 줄이더라고. 뭔 소리야 자기야. 미자가 무슨 말이야.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없어요.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능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부모가 보고 10억짜리를 이렇게 팔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으면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자는 이렇게 법률 미성년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미성년자는 나이가 20세 뭐 넘었는데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정신지체야. 또는 뭐 치매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없죠. 그러면 형법으로 말하면 심신미약자가 있는데요.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똑같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정해서 재산을 한정해서 요 재산을 다스릴 수 있게 재산을 치가 다스릴 치야.
한정치산자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형법적으로 말하면 심신미약자라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을 다스리는 걸 아예 금지시키는 거, 금치산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심신상실자죠. 판단 능력이 아예 나간 사람, 치매, 중증 치매 환자들. 요즘에 뭐 유명한 사람들, 삼성 이건희 뭐 어떻게 된지 모르죠. 심신상실 상태 같은데, 그지? 그다음 롯데 뭐 신격호 거의 뭐 심신미약 단계를 넘어서서 심신상실 단계에 가깝죠. 이런 사람들은 법률 행위 능력, 판단 능력이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리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개념이 바로 법정 대리입니다. 법에 정해놓은 대리인들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적인 행위들을 대신하도록 해놨죠. 설사 이 사람들이 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취소해서. 근데 법정 대리인은 누가 주로 될까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부모가 있겠죠. 부모가 바로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이혼하면 친권을 누가 가질지 정하죠. 정하고 만약에 부모가 다 없어. 그러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까요? 부모가 없으면 할머니나 삼촌, 이모들이 법정 대리인으로 이제 취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후견인 개념으로 말합니다. 후견, 뒤를 봐주는 사람, 후견인. 후견인이 아주 나쁜 후견인들이 가끔 있어요. 형의 자식,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조카인데 형이 뭐 갑자기 사고로 다 돌아가셔서 형하고 형수하고 그러면 애들을 거둬야 되는데 동생이 거두는데, 또는 거꾸로 동생 자식을 형이 거두는데 재산은 물론 아무튼 재산은 탐이 나지만 애들 돌보기 귀찮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대를 많이 해요. 재산만 빼돌리고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후견인의 그 후견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 제도가 있습니다. 친족 중에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견 감독인 제도가 있고, 뭐 친족이 있으면 후견인이 되는데 친족이 없으면 누가 후견인이 될까요? 그래서 뭐 그 사회 복지하는 사람들 또는 그 고아원장들, 요즘 고아원이라고 안 쓰나? 고아원장들, 뭐 복지시설 원장인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아원장을 주로 누가 하죠? 종교시설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당의 뭐 수녀님, 그다음 뭐 목사 이런 분들이 고아원장을 하는데 여기도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지체자인데 그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 그 보조 수당이 있잖아.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 이 극빈자들 수당인데 그것만 또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견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친권자,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법정 대리인 된다. 이 개념이 뒤에 다 쓰여요. 형법에서도 쓰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민법 내용이니까 알아두는데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한정치산자를 그 한정 피후견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한정 피후견인. 피가 수동형이지, 그지? 그래서 후견 받는 사람 한정에서. 그 다음에 금치산자를 성년 피후견인으로 이름 바뀌었죠. 성년 피후견인. 요 개념으로 또 뭐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요 용어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정치산자는 심신 미약 상태, 금치산 그러니까 성년 피후견인은 심신 거의 상실 상태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제 법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 무능력자 개념, 행위능력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행위능력은 성년자 있고, 행위능력 없는 무능력자는 이런 미성년자, 한정 피후견인, 성년 피후견인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법적인 행위를 대신할 법정 대리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고소, 19세 미만자들, 특히 유아들, 어린애들, 5, 6세, 7세, 8세 이런 애들의 옛날 같으면 성범죄 이런 가 고소했어야 되는 범죄인데 그거를 법정대 부모가 이제 대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해도 5세, 6세, 7세, 8세 이런 애들은 고소 능력이 없겠지만 12, 13, 14, 15, 16, 17 이런 청소년도 과연 고소 능력이 없을까? 민법상의 민법상의 법률행위 능력은 없죠. 19세 미만자들, 초딩, 중딩, 고딩 애들은 법률행위 능력 없어요. 법률행위 능력은 없지만 고소 능력도 똑같은가 이거예요. 근데 고소는 일반 민법상의 법률행위처럼 자기가 크게 책임져야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고도의 법률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성으로 충분한데 그거하고 이제 유사하긴 한데요. 민법에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가 있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되면 의사표시한 대로 법적인 효과가 가해지는데 사실행위는 그렇지 않아요. 의사표시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없거나 또는 의사표시와 관계없는 다른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것을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그러는데 고소 능력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사실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행위의 일종이지만 사실행위에 가까운 행위에 돼요. 그래서 고소 능력은 사실상 여사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럽니다. 법률적인 판단 능력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여사 능력, 사리 판단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만 한 13, 14세 보통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 능력 거기까지 공부했나? 형법? 아직 안 했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소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소 능력은 이런 법률행위 판단 능력까지는 있을 필요 없더라도 고소는 법률행위적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 판단 능력은 법률행위를 판단할 능력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판단 능력만 있으면 되고 대원 판례가 만 13세가 되면 보통 갖추지는 보는데 최근에 만 11세 여아라고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만 11세 여아 판례가 있는 거는 만 11세고 이걸 왜 구분을 하냐 하니까 그 초딩 단계에서는 여아 남아의 발육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뭐 구체적으로 판례가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여자애가 조금 더 발달이 일찍 되는 거죠. 그래서 11세 여아에게도 고소 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보시고 책을 정리해 보죠. 책에 가세요. 45페이지. 자, 졸지 말고 책 봐. 이 날씨가 안 추워서 따뜻하니까 좋으네. 꺼야 되겠다. 자, 1번 가로 1번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다. 따라서 거기 줄을 쭉 쳐놔야 그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는 것, 진정서, 증언 이런 거 줄 쳐놓으세요. 진정서, 증언은 고소가 아니다. 그다음 가로 2번 범죄사실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 신고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는 특정된다. 자, 노랗게 된 거 빨리 줄쳐. 졸지 말고 PPT 보고 노랗게 된 걸 줄쳐. 깨. 물 던져야 되나? 아예 큰 잠 들었네. 다만 고소인의 의사가 어떤 범죄사를 지나여 범인을 구할 수 있는 거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범행 일시장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것도 줄쳐놓고 구체적 상세적으로 상세히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도 고소고요. 그 다음에 있죠. 고소는 범죄 사실 특성에 신고하면 좋고 범인을 지목할 필요는 없다. 자, 노랗게 된 거 줄쳐놔. 다 줄치지 마라 그랬지, 그지? 시각화를 해놓으라고요. 노란 부분만 줄치세요. 이 눈에 잘 안 들어오나? 줄을 내가 채울까?
이것도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텐데 이것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요. 범위를 지목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친고죄의 경우도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를 왜 하지 않는다 되는데 형법 할 때 양벌 규정 배웠나? 여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양벌 규정? 뭐 강의했는데도 배웠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요거는 친고죄의 경우입니다. 친고죄. 그 즉시 고발하고 달라요. 내가 이 페이지를 찾아온다는 걸 자꾸 잊어먹네. 잠깐만. 양벌 규정 나오잖아. 그 양벌 규정의 옆에다가 61페이지. 그거 달라요. 그래서 양벌 규정을 설명할게요.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다 이건데 일반적으로 다 양쪽을 벌한 것을 양벌 규정으로 말하지 않고요. 보통 행정법에 보면 행정법에 뭐 행정법이라는 것이 뭐 공해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단행법들이 있어요. 공해방지법 이런 게 있는데 LG라는 회사가 LG 회사 회사도 이게 하나의 권리 주체죠. 사람이죠. 법인입니다. 법인 사람이에요. 회사가 낙동강에다가 폐수를 무단 방류했습니다. 폐수 방류. 그러면 이 공해방지법이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LG 회사에 그 벌금을 때려요. 벌금을 때리고 그와 동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의사결정을 한 대표자나 또는 그 실행자, 뭐 관리자 있잖아요. 얘네들도 또 벌금을 또 때립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단 말이에요. 폐수 무단 방류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양쪽을 다 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폐수 방류했다고 해서 뭐 낙동강 뭐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을 고소를 한다, 이쪽을 고소한다 하면 이게 친고죄라면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고소하면 돼요. 그리고 고소라는 것이 범위를 지목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쪽을 다 벌하는데 친고죄의 경우는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 고소를 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만 고소하거나 이 대표자만 고소하더라도 이쪽도 다 고소된 걸로 쳐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신분관계에서 하는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을 지목해서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잘 해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함에 그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자, 이거 최근 시험에 2007년 1차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포인트가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말까지 안 나왔죠. 그죠? 조사만 해달라. 내가 억울하니까. 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를 한 것은 고소로 보기 어렵죠. 어렵다 동함해놨어요. 조사해달라라는 정도로는 고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요약이 되잖아요. 이걸 다 안 읽어도 봐도 되죠.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 정도로는 고소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출제가 되고 여러분이 경찰이 되면 이거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잘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고소능력 보죠. 가로 4번 고소능력은 고소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적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송행위 능력, 즉 처벌 의사를 표시할 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많이 달아놨어요. 한 세 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해석 능력을 인정하며 민법상 해석 능력, 법률상 판단 능력이죠. 법률상 판단 능력. 이까지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상 해석 능력 충분하다. 판례는 과거 만 13세, 이것도 출처였어요. 만 13세, 중학교 1학년 정도. 이 정도 돼야 민법상의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죠. 만 14세가 되면 형법상의 책임 능력이 있죠. 만 14세가 돼야. 그보다는 하나 낮습니다. 13세 정도이면 고소능이 있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만 11세, 초등학교 6학년 여아입니다. 여아도 가는 목적 약취유인죄의 고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는 목적 약취유인죄도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판례의 흐름이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쪽 판례 별표 3개 달아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판례 문장들이 시험에 나와요. 판례 문장이. 자, 읽어보죠. 고소 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에서 또 줄잖아. 사실상에서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법률상에서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민법상의 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 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고소 위임을 위한 능력도 마찬가지다. 고소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봐봐요. 18세부터가 미성년자죠. 그죠? 18, 17, 14, 15, 14까지는 자기가 고소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중학교 한 2학년부터는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우리 딸내미도 그렇던데 뭐 혼자 돌아다니더라고. 지하철 타고 다. 초등 6학년 같은 불안한데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뭐 아빠 가지 말라고도 가고 뭐 중학교 2학년 중2병 딱 걸리니까 이거는 뭐 내 딸이 아니야. 저거는 원수의 딸이고 악마의 딸이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되려니까 조금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네. 조금 이제 아빠를 쳐다보기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중2, 3 되니까 이건 뭐 아빠는 사람도 아니야. 나중에 딸 한번 키워봐. 그 정도다. 자, 여기 다 해놨구나. 친고죄, 사모, 비누. 자, 봤고요. 자, 친족의 범위까지만 보고 쉬자. 친족의 범위까지만. 우리가 좀 한 20분에 시작했지. 자, 참고점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인데요. 그 책의 47페이지에 결론을 적어놔서 4번 친족 범위로 줄여놨고 강의 노트에 요 민법 조문을 넣어놨어요. 강의 노트에 여기 들어있어요. 판례 노트에 민법상 친족의 범위. 이거 인터넷에 사진을 구해서 설명하려고 앞만 찾아도 막 딴 사진이 없어서 항상 판서를 하고 그리게 되는데, 자 봐봐. 요게 나고요. 나의 부인이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각각 나의 아버지 부가 있고 모가 있죠. 내 처도 마찬가지죠. 부가 있고 모가 있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 처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 부모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 또 이쪽에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또 뭐 위에 또 있겠죠. 또 이런 이제 나로 치면 조조 할아버지 조부가 있고 조모가 있죠. 할머니 여기도 마찬가지. 자 나의 또 아들 딸들이 있겠고요. 배우자도 나의
세월하는 수도 있구나. 얘네들이 또 있고 하여튼 이렇게 나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직계라 그러지, 직계, 그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것을 나의 옆, 아버지의 옆, 할아버지의 옆으로 가는 것을 겹방자로 씁니다. 겹방자로 써서 반개혈조로 죠. 반개, 직계혈족, 반개혈족. 이쪽도 마찬가지. 옆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방이라는 말 많이 써요. 변방의 북소리 할 때 방, 변방, 방. 요즘 뭐 그런 거 안 쓰는데 책에 밑에 줄을 다는 걸 각주라, 다리를 써서 각주, 옆에 다는 걸 방주라 그러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반개, 반개. 방조, 형법 쓰는 걸 방조도 있구나. 방조, 옆에서 도와주는 걸 방조범이라고 그러잖아. 방조, 종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방조범이라고 하고 그거하고 같아요. 방자가. 자, 먼저 이제 형법 767조 친족의 정의를 보죠. 민법상 뭘 친족으로 말하는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고 한다. 친족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배우자, 혈족, 인척. 배우자는 남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 거지. 배우자고 그 다음에 혈족은 피로 맺어진 거예요. 나하고 내 형제들하고 부모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피로 맺어졌지만 나의 장인 장모 뭐 그다음에 얘네들은 나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그지? 그래서 이쪽은 피로 맺어지지 않죠. 내 아들은 피로 맺었고 이렇게 피로 맺어진 것을 혈족이라고 합니다. 혈족. 근데 이쪽은 혈족은 아니지만 친족이죠. 배우자의 뭐 동생이라든가 장인 장모라든가 이 친족에 들어갑니다. 피는 안 섞이지만 요거는 혼인에 의한 친족으로서 인척이라고 그런다면 인척. 혼인에 의한 친족을 말해요. 혼인에 의한 친족, 인척.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 혈족, 그 다음에 이 혼인을 의한 친족.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생의 마누라. 나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이 동생의 아들들은 피가 섞였지. 동생의 피가 섞였으니까 얘네들은 나하고 혈족이지. 혈족인데 이 동생의 뭐 마누라, 형의 마누라, 형수, 제수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피가 한 방울 안 섞이고 혼이라는 친족에서 그냥 친족일 뿐이죠. 다 인척으로 들어간다면 인척에. 자, 그 다음에 혈족의 정의를 보죠. 혈족.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존 쓰죠. 존경하다 존속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나절비를 써서 비속으로 그러죠. 그죠? 비속, 비하하다 이럴 때 낮게 한다. 나절비, 존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혈족을 하고 자기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을 반개 혈족으로 한다. 반개 혈족으로 한다. 그래서 혈족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계 혈족, 반개 혈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있는데 좀 이따 나오겠는데 고소는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고소 못해요.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에 대해서 고소 못한다고.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 장모 이런 고소 못합니다. 그다음에 인척의 개화 이게 좀 어려워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뭐가 없냐 하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이 있는데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없죠. 뭐가 없느냐 하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옛날에는 친족이었다가 없어졌어요. 어디 하나 봐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응? 여기 가이노트에 충분히 다 안 넣었구나 내가. 응? 그 세 개만 넣어놨구나. 인척까지는 더 가있구나. 이게 뭐냐니까 자 혈족의 배우자가 바로 금방 말한 거죠. 형수가 바로 형의 배우자잖아.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나의 처의 혈족. 남자는 처남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처제 또는 처형이라고 그러지, 그지?
처제, 처형, 처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가 누구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처남의 결혼한 부인. 내가 뭐라 불러? 조금 남자 위주로 돼 있죠. 그래서 처남댁으로 봅니다. 처남댁.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니까 남자 위주로 호칭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제의 남편을 또는 처형의 남편을 내가 뭐라고 불러? 처형의 남편을? 아직 장가를 안 들어가서 모르나? 왜 이래 하나? 동서잖아. 나하고 동서. 동서로 그러잖아. 동서. 동서하고 나하고 친족이냐? 친족이죠. 배우자의 혈족이 배우자니까. 그지? 배우자 혈족이 배우자. 근데 아니. 배우자 혈족이 배우자지. 배우자. 내가 아까 뭐 한 거야? 배우자 혈족 배우자. 여기 있잖아. 배우자 혈족이 배우자. 반대로 했구나. 그게 아니고 배우자의 혈족이 있고 배우자 혈족이 배우자인데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 안 들어가는 거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게 빠져 있죠. 요걸 X로 해야 되겠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형의 부인, 형수죠. 형수까지는 나하고 인척이잖아. 그지? 친족에 들어가는데 형수의 동생, 여동생. 형수의 여동생. 형수의 여동생하고 나하고 친족이 아니야? 아니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불러? 사돈처녀지. 사돈처녀. 또는 남자 같으면 사돈총괄 부르고. 그러면 나하고 형수의 여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어 없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되지. 이게 바로 겹사돈이잖아. 친족이 아니니까. 친족끼리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지만 친족이 아니니까 된다고. 그 다음에 형수의 아버지 사돈 어른이잖아. 나하고 아무런 친족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관습상 친족이었다가 민법을 정비하면서 친족에서 뺐어요. 인척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남이야. 완전 남이야. 그러면 나하고 장인 어른하고는 친족이지, 그지? 친족이지. 근데 장인 어른하고 나의 아버지하고는 친족이 들어가 안 들어가? 둘 다 이런 상황이야. 그 아버지하고 나는 혈족이잖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잖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친족이 안 들어간다고. 사돈끼리는 친족이 아니야.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니까 그 장인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러면 내가 장인 고소해 처벌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상대 친고죄잖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데 고소 못해요. 자기 돈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고소가 금지돼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데 고소를 못 한단 말이야. 장인이 내 돈을 횡령을 해가서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근데 장인이 나의 아버지, 이쪽에서 말하는 시아버지지. 사위의 장인이 이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둘이 이제 사업하다 사기죄로 사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고소를 해야 처벌해? 둘이 친족이 아니니까 고소 없도록 처벌하는 거죠. 그럼 고소 기간 같은 것도 없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에 47페이지에 친족이 보면 맨 밑에 보면 주의에 들어가 있어요. 사기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려.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돈끼리는 친족이 아니야. 사돈끼리는 법적으로. 그게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요 민법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직계혈족이 뭔지, 직계존속이 뭔지, 비속이 뭔지, 반계혈족이 뭔지, 인척이 뭔지. 그리고 참 요까지 들어가 있나? 8촌까지입니다. 저기 혈족은 8촌까지예요. 8촌. 혈족은 8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인척은 4촌까지입니다. 4촌. 4촌까지. 4촌 넘어가면 아니죠. 자, 쉬었다 가자.